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행정조직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국회, 입법부인 국회의 보좌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법을 한번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좌기관으로서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회 도서관, 그리고 국회 예산처, 그리고 입법조사처, 뭐 이렇게 그 국회의 보좌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잔재들, 그리고 어떤 활동, 어떤 소속 하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보좌기관들의 지원도 받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떤 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입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의 그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헌법전 그리고 국회법 꺼내 놓으시고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그 법 조문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법률은 항상 법률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전을 옆에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면서 법률 규정, 제가 말씀드리는 법률 규정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일반적인 절차에 앞서서 국회 법률을 어떻게 만드는가? 왜?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입법이잖아요. 입법. 그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조그맣지만 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법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법조문만. 먼저 이제 맨 먼저 법률안을 누가 이제 제출하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전 꺼내 놓으셨죠? 헌법 제 52조를 보세요. 예,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즉 법률안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국회의원하고 정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일단 뭐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요.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이 좀 다르죠.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자기네들의 업무 관련해서 행정부의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대부분은 많이 정부 발의가 많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대통령이 일단 이런 법률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출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10명 이상이면 국회 법률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부하고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한 그 법률안은 국회의장한테로 갑니다. 국회의장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상임위에 해석하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 그 상임위에 속하는 그 법률안을 그 상임위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협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도 원칙적으로야 뭐 다수결이겠지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는 거의 다 원내 교섭단체들이 소속이 돼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뭐 폐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합의가 서로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돼요. 그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 상임위에서 모든 게 사실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문구, 체계, 그 법률의 체계라든가, 왜냐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보통 이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안 자체가 어떤 위헌 소지가 있는지, 또는 문구라든가 작구, 체계, 법령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여기도 또 어떤 그 합의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 체제라든가 문구만 심사하기로 돼 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많이 통과가 지연되고, 또 법률안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돼서 뭐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거 계속 지연시키고 뭐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뭐 21대 국회에서 아마 그 민주당 쪽에서의 그 법률안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작구라든가 뭐 이런 걸 심사하는 기능을 좀 없애려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실제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인지, 그것을 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또 만든다고 하면, 이런 자꾸 이제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자꾸 그 법률안들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좀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행의 그 법률안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제출된 법률안을 검토를 해서 심의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가서 거기서도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부분의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실제로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는 크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것을 뭐 본회의에서 뭐 특별한 경우는 거부될 수는 뭐 투표를 해봤는데 반대될 수는 있습니다. 저번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과된 것이 통과 안 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뭐 특별한 경우고요. 거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제사법위에서 작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헌법조문을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서 53조 보시면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큰 문제가 없으면 10월 이내에 공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만약에 이제 법률안이 대통령이, 그거는 뭐 대통령의 권익, 국민의 권익을 뭐 침해하는 잘못 만들어진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부의 권한을 뭐 침해하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잘못된 법률안이 왔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다시 제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3조 2항에 한번 보시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즉 15일이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그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제1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의 중에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항에 한번 보시면 제2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제적의원 과반수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똑같이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안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즉 대통령이 이의를 붙여서 환불을 했어요. 다시 즉 그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다시 그 회의를 붙여서 제2를 붙여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다시 그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법률안은 이제 법률로서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그때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안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제 그렇게 다시 제2결된 것이 15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한테 갔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공포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53조 6항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은 사항 5항 규정에 의거해서 즉 제2결을 했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 3분의 2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이송된 지 그때는 이제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근데 5일 이내에 재확정된 법률안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래도 공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안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조와 53조는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법률을 만들고 또 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대통령은 어떻게 견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대부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경우는 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있고요.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법 지금은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그 국회법보다 이 대통령령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국회법에서 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을 이 국회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의 국회법을 만들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그때 정부가 이건 상권분립에 어긋난다. 응?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드는데 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국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국회법을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령을 국회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거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즉 입법부는 법률 만드는 거고 행정부는 대통령령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걸 왜 입법부 니들이 간섭하려고 하느냐 해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유시민 누구죠 그때 그 원내 총부였던 그분이 굉장히 갈등이 생겼던 그러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국회가 대통령령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최근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또 대통령의 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별로 없는데 최근에도 뭐 그 택시업계하고 타다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일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국회가 만든 거에 대한 대통령이 일정 부분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제적 과반수 찬성해서 또 3분의 2로 통과시키면 그건 뭐 다 법률로서 다시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 만드는 부분이 이제 헌법에 개정이 발표해 있어요. 그래서 52조와 53조에서 국회와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다시 재의결해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뭐 다시 찬성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 있게 됩니다.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이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담아놨어요.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 국회법을 보면서 그럼 어떠한 보조기관들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데 어떠한 기관들이 관여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회법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국회법에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요. 자, 33조 한번 보세요. 국회법 33조. 제가 여기 좀 써놨는데 국회법 33조에 보면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렇습니다. 20명 이상.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던 것이 이 교섭단체를 갖기 위해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산이 됐지만 이번에 뭐 여섯 명인가요 정의당이 뭐 그래서 국회에서의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0명이 넘는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면 어쨌든 그 국회에서 어떤 의사 같은 것을 그 300명을 다 통제할 수는 없죠. 300명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20명 이상이 되는 단체를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물론 각 당이야 뭐 당연히 20명이 넘는 거죠. 20명이 넘으니까 20명이 되면 그 사령탑 그 원내 대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섭단체의 그 장을 원내 대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 당에
20명이 넘는 각 당은 원내대표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요번에 그 미래통합당 그리고 통합당의 자매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9석인가 그렇죠? 19석이면 안 됩니다. 어디서 무소속이 됐든 누가 됐든 한 명을 그 정당으로 끌고 와서 20석이 돼야 돼요. 20석이 되면 원내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각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가 돼야 20명 이상이 돼야 많은 보조도 받을 수가 있고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돼야만 어떤 중요한 안건에서도 협의 주체가 돼서 원내대표가 가서 협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국고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국고지원금의 50%는 무조건 교섭단체가 된 그 정당에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먼저 50%그 교섭단체를 구성한 단체에 먼저 주고 나머지 이제 의석수로 뭐 나누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용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그 상임위나 이런 소속 국회의원들 20명 이상의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그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섭단체가 없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명이 넘게 되면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어떤 각 위원회의 이 간사들도 배정이 되고요. 간사들이라고 하면 이때 말씀드리기는 상임위의 뭐 부위원장급이거든요. 간사도 선정할 수가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진짜 입법 활동하는 게 굉장한 제약이 따라요. 금전적 또는 정책적 또 어떤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번에도 계속 그랬지만 이 교섭단체를 10명으로 낮추자. 기존에 또 뭐 15명으로 낮추자. 심지어는 뭐 5명으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그 20명 이상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교섭단체가 국회에서의 주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34조 한번 보세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섭단체 연구위원. 이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명 이상이 되면 그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을 국가 세금으로 배속을 시켜주는 거지. 배속을 시켜줘요. 지금 그게 교섭단체가 돼야 됩니다.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이러한 정책연구위원도 배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보좌관들은 있죠. 보좌관 비서진들이 있는데 이 정책연구위원들은 그래도 그 어떤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뭐 고위직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 아니면 뭐 교수들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이 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여기와는 차원이 또 다르죠. 이런 것을 교섭단체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이상이면 입법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10명 이상이면. 근데 어찌됐든 국회의원은 누구나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의 기관이잖아요. 근데 20명이 넘는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정책연구위원을 배속시켜준다는 것이, 그럼 국회의원은 교섭단체를 못 가진 국회의원과 교섭단체를 가진 국회의원, 네,
그 입법 활동은 헌법에서 주어진 의무인데, 동등하는 의무인데, 이것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교섭단체를 가진 국회의원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을 입법 활동을 하는 건 동일하게 의무를 주어져 있는데, 교섭단체를 가진 데만 이런 정책연구위원을 준다고 하면 이건 헌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뭐 합리적 차별이 인정이 된다 해서 합헌으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연대를 해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존에도 정당은 다르지만 뭐 20명 이상이 무소속이나 아니면 소수 정당이 모아서 이 교섭단체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당끼리에 이게 맞지 않아서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교섭단체가 그래도 주가 돼서 이제 국회 활동을 끌고 가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 교섭단체 외에 이제 각 상임위에 다 배정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돼야 되냐면, 자, 국회법 35조 보세요.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자, 36조 한번 보시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했는데요. 이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본 기능 중에 또 하나는 행정부 견제잖아요. 행정부의 장관들, 행정부의 그 직제에 맞춰서 그 직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음 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번에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쭉 해서